여러분, 지금 이 순간 몇 명이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대로 나이가 들어도 괜찮은 걸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질문 앞에서 오래 멈춰 섰던 사람입니다. 105세를 살아온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장수의 비결을 묻지만 나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합니다. 비결 같은 건 없다고. 다만 평생 절대 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그 말이 저는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몸이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 문제이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뿌리를 갉아먹는 7가지 균열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7가지를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 지금 당장 오늘부터 아무 돈도 들이지 않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돌다리처럼 오랫동안 조용히 금이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발짝에 주저앉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그 다리를 건너기 전에 발밑을 한번 내려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오래전에 알게 된 홍재호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65살이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셨냐 하면 젊은 시절부터 자수성가하신 분으로 사업도 하시고 지역사회에서도 존경받으시는 어른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절대 남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셨습니다. 내 일은 내가 해결한다는 것이 그분의 신조였고 그것이 그분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무거운 짐도 혼자 들었습니다. 병원도 혼자 다녔습니다. 자녀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설 때마다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괜찮다. 나 아직 멀쩡하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옆에서 보는 사람은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믿고 싶었던 것이라는 걸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분은 66살에 혼자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지셨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쓰러진 채로 몇 시간을 그 자리에 계셨고 발견됐을 때는 이미 골절이 심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빠르게 쇠약해지셨습니다. 몸만 다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게 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고집, 이것이 첫 번째 균열입니다. 우리 세대는 유독 이 부분에서 취약합니다. 전쟁 후에 폐허 속에서, 가난 속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환경 속에서 혼자 힘으로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그 경험이 우리에게 강인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습관도 심어 놓았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을 나약함으로 보는 습관, 의존을 수치로 보는 습관,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자존심과 고집은 다릅니다. 자존심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고 고집은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하십니다. 도움을 거절하면서 자존심을 지킨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점점 더 좁은 방 안에 가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관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자녀에게 오늘 이것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관계에 온기를 넣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나 요즘 이게 좀 힘들더라고 털어놓는 순간 그 우정은 더 깊어집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거부하심으로써 여러분은 타인에게서 그 기회를 빼앗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울아산병원 노년의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이 300명을 5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도움을 청하는 것에 거부감이 강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낙상 후 회복 기간이 2.3배 더 길었고 정신건강 악화 속도도 1.9배 빨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받쳐줄 사람이 곁에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평소에 만드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친 후에 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어른이 넘으신 후부터 이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무거운 것을 옮길 때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병원 갈 때 동행을 청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을 작아지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둘러싼 관계들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이번 주 안에 딱 한 사람에게 작은 부탁을 해보십시오. 거창한 부탁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혹은 가까운 지인에게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라는 말 한마디를 연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색함이 습관보다 먼저 옵니다. 둘째, 누군가 도움을 제안해 올 때 괜찮아요 라는 말 대신 고마워요 라는 말로 받아보십시오. 그 짧은 두 글자의 차이가 관계의 온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혼자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드실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가두는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균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것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몇 발짝이나 걸으셨습니까? 아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십시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에 많은 분들이 소파에 앉아 하루를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평화처럼 보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낮잠을 자고 아무 의무도 없는 하루. 평생 열심히 사셨으니 이제 편하게 쉬는 것이 당연한 보상이라고 느끼십니다.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수십 년에 걸쳐 목격했습니다. 반년이 지나면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1년이 지나면 혼자 외출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2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분이 갑자기 늙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앉아있는 시간만큼씩 몸이 세상과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어르신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매년 근육량의 3에서 5%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10명 중 거의 8명에 가까운 한국 어르신이 근감소증 위험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 감각이 무너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심혈관 기능이 저하되고 심지어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천천히 스스로의 기반을 허무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근감소증 강의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움직임을 멈추는 것은 사실 삶에 대한 의지를 조금씩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포기할 때 마음도 함께 웅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딱 20분만 걸으십시오. 집 앞 골목이면 충분합니다. 날씨가 나쁘면 집 안을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 연구에 의하면 하루 20분 이상 걷기를 6개월간 유지한 65세 이상 어르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낙상 위험이 37% 감소했고 우울 지수도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둘째, 걷기 전에 딱 5분 앉은 자리에서 발목을 돌리고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만 해보십시오. 이것이 관절을 깨워주는 준비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걷는 것이 귀찮게 느껴질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걷는다는 것은 오늘도 내가 이 세상의 일부라는 것을 몸으로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두 발이 땅을 디딜 때마다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움직임을 멈추는 몸. 그것이 두 번째 균열입니다. 이제 세 번째 균열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 나이에 뭘 배워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분의 뇌가 지금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면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70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7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7배 느렸습니다. 치매 발병률도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 연결망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배움을 포기한 뇌에서는 기존의 연결망마저 서서히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라는 말은 사실 내 뇌야 이제 천천히 꺼져도 좋아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분들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을 멈추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체면 때문이기도 하고 잘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고 그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배움이란 반드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읽어본 시 한 편, 손자에게 배운 스마트폰 기능 하나, 오래된 친구와 나눈 새로운 관점의 대화, 그 모든 것이 뇌를 살아있게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지금 당장 딱 하나를 정하십시오.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것이 있으십니까? 요리법이어도 좋고, 노래 한 곡이어도 좋고, 바둑 기초이어도 좋습니다. 주민센터 무료 강좌를 알아보시는 것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둘째, 매일 아침 신문이나 뉴스 기사 하나를 끝까지 읽으십시오.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에 뇌가 반응하도록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손자나 손녀에게 무언가를 물어보십시오. 스마트폰 사용법이어도 좋고 요즘 유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여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손자, 손녀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교육이 됩니다. 배움을 포기하는 뇌, 그것이 세 번째 균열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을 거부하는 고집, 움직임을 멈추는 몸, 배움을 포기하는 뇌,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조용히, 얼마나 깊이 삶의 뿌리를 건드리는지 느껴지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제 있었던 어떤 일이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10년 전, 20년 전의 어떤 장면이 아직도 마음속 서랍에 들어있지는 않으십니까? 네 번째, 균열 이야기입니다. 어느 철학자 선생님이 40대에 가까운 동료에게 배신을 당한 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것이 그분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그분은 오랫동안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재생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그때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왜 나는 그것을 미리 알아채지 못했을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그 반추는 몇 달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도 그 장면은 여전히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상처를 이해하려는 건강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배웁니다. 과거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주는 뿌리입니다. 하지만 뿌리는 땅 속에 있어야 합니다. 뿌리가 땅 위로 올라와 줄기를 감고 조이기 시작하면 나무는 자라지 못합니다. 과거에 대한 건강한 기억과 집착은 바로 이 차이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을 지탱하고 하나는 여러분을 옥깁니다. 의학적으로도 이것은 분명히 증명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반추 습관이 면역 체계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후회와 원망이 많아질수록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나고 이것이 만성화되면 염증 반응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후회 감정을 가진 어르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압이 평균 10일 높았고 수면의 질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이 몸을 아프게 한다는 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십시오. 첫째, 어떤 과거의 장면이 떠오를 때 스스로에게 두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이것을 지금 떠올리는 것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그리고 이것은 내가 배울 것이 있어서 떠오르는가?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떠오르는가? 만약 배울 것이 있다면 잠시 마주하고 교훈을 취하고 내려놓으십시오. 만약 그냥 습관처럼 떠오른 것이라면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돌려보내십시오. 너는 이미 왔다 갔어. 다시 올 필요 없어. 둘째, 오늘 저녁 잠들기 전 지금 이 순간 내 삶 속에서 감사한 것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덮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가 과거보다 강해지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이 됩니다. 처음에는 몇 번이고 다시 그 장면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훈련이란 그런 것입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과거가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힘보다 여러분이 현재를 붙드는 힘이 더 강해지는 날이 옵니다. 영광도 상처도 그것은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전부는 아닙니다. 과거는 훌륭한 스승입니다. 그러나 스승이 수업을 마쳤으면 교실을 나서야 합니다. 수업이 끝난 교실에 혼자 앉아 칠판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배움이 아닙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 그것이 네 번째 균열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잠깐만요.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어젯밤 몇 시에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아니면 텔레비전을 틀어놓은 채로 잠드신 적 없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스마트폰을 들고 뉴스를 확인하십니다. 누군가의 댓글을 읽으십니다. 유튜브 영상을 하나만 보려고 했다가 세 개를 보십니다. 그러다 어느새 1시간이 지납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리가 있어야 덜 외롭다고, 정적이 두렵다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습관이 얼마나 조용히, 얼마나 깊이 여러분을 해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의 청색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뇌는 그 빛을 낮으로 인식하고 아직 잠들 때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잠이 늦게 들고 깊이 자지 못하고 자주 깨는 것이 반복되면 수면의 질이 만성적으로 떨어집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수면 장애를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1.8배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의학 강의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밤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소리가 없으면 불안하고 화면이 꺼지면 허전한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것이 두렵다는 신호입니다. 스마트폰의 화면, 텔레비전의 소리는 사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잊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누군가의 목소리, 끊임없이 흘러가는 정보들, 그것들이 있는 한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내가 어땠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 질문들과 마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을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외로움을 더 크게 느낍니다. 역설적이게도 외로움을 잊으려고 화면을 들여다볼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밤부터 잠들기 30분 전에는 스마트폰 화면을 끄십시오. 30분이 어려우시면 15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시간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시거나 오늘 하루를 조용히 떠올리는 시간으로 쓰십시오. 둘째, 정적이 불안하게 느껴지신다면 빗소리나 자연 소리를 작게 틀어놓으십시오. 텔레비전이나 뉴스보다 훨씬 낫습니다. 뇌를 자극하지 않고 몸을 이완시켜 줍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잠들기 전 딱 3분, 오늘 하루 중 좋았던 것 3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었다는 것,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 창밖에 햇빛이 들었다는 것, 그 3가지가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뜨게 해주는 가장 작고 가장 강한 힘입니다. 밤은 하루가 여러분에게 건네는 마지막 말입니다. 텔레비전 소리로, 스마트폰 알림 소리로 그 말을 덮어버리지 마십시오. 잠들기 전 화면을 끄지 못하는 습관, 그것이 5번째 균열입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를 함께 보셨습니다. 도움을 거부하는 고집, 움직임을 멈추는 몸, 배움을 포기하는 뇌,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 밤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불안. 이제 6번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혼자 식사를 하실 때 그냥 냄비째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뭘 차려 먹겠어? 라는 생각으로 과자 몇 개로
끼니를 때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한국이 전쟁을 치르던 시절, 먹을 것이 없던 그 혹독한 시절에도 어떤 어머니들은 밥상을 반듯하게 차리셨습니다. 쌀이 없으면 보리를 섞고 그것도 없으면 감자를 삶으셨습니다. 반찬이라고 할 것도 변변찮았습니다. 하지만 그릇을 반듯하게 놓으시고 수저를 가지런히 올려놓으셨으며 식구들이 모두 앉기 전에는 먼저 드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들에게 밥을 차린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라는 것을, 내일도 이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 혼자 끼니를 때우시는 분들의 식사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을 데우지도 않고 드시거나 그냥 대충 때우거나 그 모습의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혼자인데 먹어봐야 뭐가 달라지나, 이 나이에 잘 먹어서 뭐하나. 그 말들 속에는 영양 불균형보다 더 위험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돌볼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식사를 포기하는 것은 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영양학적으로도 이것은 분명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소화 흡수 능력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드셔도 몸이 흡수하는 영양소는 더 적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더 빠르게 줄고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 65세 이상 어르신의 54%가 단백질 섭취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오히려 노년일수록 식사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잘 먹는 것이 젊을 때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혼자 드시더라도 그릇에 담아서 드십시오. 냄비째 드시지 마십시오. 수저를 제대로 놓으십시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식사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둘째, 하루 한 끼만이라도 단백질을 챙기십시오. 비싼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계란 2개, 두부 1모, 고등어 1토막, 이것이 여러분의 근육을 지켜줍니다. 밥 한 끼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일도 살아있고 싶어집니다.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께 특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라서 대충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더 잘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밥상을 차려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당장 곁에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일상적인 방법입니다. 식사를 대충 때우는 습관, 그것이 6번째 균열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균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여쭤볼게요. 오늘 여러분은 몇 명의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혼자서만 보내셨습니까? 평생을 교사로 사신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학생들에게 헌신적이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존경받으셨으며 퇴임식 날에는 수십 명의 제자들이 꽃다발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날 그분은 우셨습니다. 행복해서 우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꽃을 받으면서 이제 끝났구나 싶었어요.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됐구나 싶었어요. 그 이후로 그분은 조금씩 문을 닫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모임에 한두 번 빠지셨습니다. 몸이 좀 피곤하다고, 날씨가 안 좋다고, 그러다 전화를 잘 받지 않게 되셨습니다. 먼저 연락드리면, 나 요즘 괜찮아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찾아오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연락을 해도 잘 받지 않으니 사람들도 서운함을 느끼고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퇴임 후 4년이 지났을 때 그분을 만났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말씀하시는 속도도 느려지셨고 무언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몸도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몇 달째 거의 집 밖을 나오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분을 이렇게 만든 것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을 이렇게 만든 것은 스스로 선택한 고립이었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있습니다. 영국 버밍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수준으로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고독은 혈압을 높이고 수면을 방해하며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고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시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속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생물학적 신호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눈 속에서 자신을 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누군가의 웃음에 반응할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반대로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람은 서서히 자기 자신의 윤곽을 잃어갑니다. 고립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 혼자 있는 것, 이것은 건강한 고독입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상처받기 싫어서, 귀찮아서 스스로 문을 닫는 것, 이것은 독이 되는 고립입니다. 건강한 고독은 여러분을 채워주고 독이 되는 고립은 여러분을 비워냅니다. 혼자 있을 때 평온하다면 그것은 고독입니다. 혼자 있을 때 점점 무기력해진다면 그것은 고립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있으십니까? 그 선생님께서는 결국 권유를 받아 작은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조금씩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넉 달이 지났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직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었네요. 그 말이 저는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직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기다리는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번 주 안에 딱 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오래 연락 못했던 친구도 좋고 자녀나 형제 자매도 좋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실처럼 가늘지만 끊어지지 않는 연결을 이어줍니다. 둘째, 주 1회 이상 집 밖을 나가는 이유를 만드십시오. 주민센터 프로그램이어도 좋고 동네 공원 산책이어도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십시오. 오늘 그 문을 조금만 열어보십시오. 크게 열지 않아도 됩니다. 손가락 하나 들어올 만큼만 열어도 됩니다. 빛은 아주 작은 틈으로도 들어옵니다. 스스로 교류를 끊고 집 안에만 머무는 습관, 그것이 7번째, 그리고 가장 깊은 균열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 7가지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가 시작되면 다른 것들을 불러들인다고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고집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듭니다. 교류가 줄어들면 몸을 움직일 이유도 사라집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배움의 기회도 사라집니다. 배움이 사라지면 과거만 남게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잠을 못 이룹니다. 잠을 못 이루면 밥맛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완전한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를 바꾸면 나머지도 함께 바뀌기 시작합니다. 매일 20분 걷기를 시작하면 동네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이웃을 만나면 대화가 생기고 대화 속에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자극이 생기면 잠도 더 잘 오고 밥도 더 맛있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딱 하나만 바꾸신다면 그 하나가 나머지 6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아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마음은 종종 머리보다 먼저 답을 압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께 특별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한국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일인 가구는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혼자 사신다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 사시면서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혼자 살면서도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루틴이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외출합니다. 이 루틴이 삶의 틀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적어도 1명 이상의 정기적인 연락 상대가 있습니다. 매주 전화하는 친구, 격주로 만나는 자녀, 동네 산책을 함께하는 이웃, 그 연결이 고립을 막아줍니다. 셋째, 자신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텃밭을 가꾸거나 손주를 돌봐주거나 동네 어린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거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그것이 삶의 의지를 지탱합니다. 혼자 살면서 급격히 쇠약해지시는 분들을 보면 이 3가지가 모두 없습니다. 루틴이 없고 연락 상대가 없고 자신의 역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3가지를 갖고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지금 바로 만들기 시작하십시오. 루틴 하나, 연락 상대 1명, 역할 하나, 이 3가지가 있다면 혼자 사셔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임재성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73이셨는데 부인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신 지 2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했고 친구들도 하나씩 세상을 떠나다 보니 어느새 주변에 연락할 사람이 없어지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밥은 대충 드셨습니다. 외출은 일주일에 한두 번 마트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에 어르신 복지관이 생겼습니다. 자녀들이 한번 나가보시라고 몇 번을 권유했지만 그분은 매번 거절하셨습니다. 거기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 연배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뭘 하겠어? 솔직히 저도 그 말이 이해됩니다.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옆집 이웃분이 직접 와서 함께 가보자고 하셨습니다. 처음 복지관에 가신 날 그분은 구석에만 앉아 계셨습니다. 누구랑 말도 잘 안 하셨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을 때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둑을 두는 모임이 있었는데 젊은 시절 바둑을 즐기셨던 그분이 자연스럽게 끼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비슷한 연배의 몇 분과 친해지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자녀들이 아버지가 달라지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생겼고 이야기거리가 생겼습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말이야 라고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뭐가 재미있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 내가 아직 여기 있구나 싶더라고요. 내가 아직 여기 있구나. 여러분도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공간과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연락해 보십시오. 처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7가지 균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고집. 진정한 강인함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망설임 없이 손을 내미는 것이 진정한 강인함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부탁 하나를 연습해 보십시오. 두 번째, 움직임을 멈추는 몸. 몸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포기할 때 마음도 함께 웅크리기 시작합니다. 매일 20분 집 앞 골목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배움을 포기하는 뇌.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오늘 딱 하나 새로운 것을 향해 열어보십시오. 네 번째,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 과거는 훌륭한 스승입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면 교실을 나서야 합니다. 오늘 하루만 그 장부를 서랍 속에 넣어 보십시오. 다섯 번째, 밤에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불안. 잠들기 30분 전 화면을 끄십시오. 그리고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리며 눈을 감으십시오. 여섯 번째, 식사를 대충 때우는 태도. 혼자 드시더라도 그릇에 담아서 드십시오. 밥 한 끼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7번째, 스스로 교류를 끊는 고립. 이번 주 안에 딱 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잘 지내고 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7가지를 다 바꾸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고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 그것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하나가 나머지 6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탓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배우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가 자꾸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문을 닫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매번 그 자리에서 한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내일의 나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성숙의 과정으로 보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두려움 대신 감사가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디어 오셨습니까? 전쟁을, 가난을, 상실을, 변화를 견디어 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견뎌낸 여러분이 오늘의 일상 앞에서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잃는 것과 비워지는 것은 다릅니다. 잃는 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비워지는 것은 내가 허락할 때만 일어납니다. 사람은 가도 그 사람과 나눈 시간은 내 안에 남습니다. 젊음은 가도 젊음이 가르쳐준 열정의 기억은 내 안에 남습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중에서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었다는 것, 창밖에 햇빛이 들었다는 것,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 그 하나를 마음에 품고 눈을 감으십시오. 삶은 위대한 순간들의 합이 아닙니다. 삶은 평범한 하루들의 합입니다. 오늘 걸었던 그 골목길, 오늘 마셨던 따뜻한 국물 한 모금, 오늘 누군가에게 건넸던 짧은 안부, 그것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생애가 됩니다. 거창하게 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조용하고 단단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소란스럽지 않아도 충분한 날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았다고, 후회보다 감사가 많은 삶이었다고. 인생은 화려한 축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조용한 강물입니다. 그 강물이 오늘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댓글에 오늘 여러분이 바꾸기로 결심한 것이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